롱밸리 스키빌리지에 제가 와서 여기 한 30분, 40분 도착해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보니까 막 스키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막 있는데 스키를 안 타고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먼저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병호 사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작년 11월 13일 날 여기 에이스 리더 스쿨인가에서 제가 여러분들 만난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계셨던 분들 꽤 많이 계시죠 여기에? 네. 거의 대다수인가요? 아닌 분들은 리더가 아닌 분들인가 보네. 리더들만 왔었으니까 그날. 제가 11월 13일 날 마치고 제 화면 체인지 오브 패러다임 띄워주실래요? 예. 그날은 제가 1%의 차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가지고 얘기를 나눴죠? 1%의 차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2018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삶을 생각하고 어떻게 돌이켜보면서 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을 제가 쓰려다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만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에 리더스쿨에서 들으셨던 분들 1%의 차이가 세상을 바꾼다에 연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날 많은 분이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그 11월 13일, 16일 날 갔다가 27일 날 12월 27일 날 40일 동안 그 원정 출산 도우미로 갔다가 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는 일단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이름이 요 클로에라고 이름은 클로에예요. 클로에라는 제 외손녀인데 여기 요 모습은 10일 됐을 때의 모습이고 제가 이제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클로에라고 지금도 계속 전 눈에 밟혀요. 계속 12월 2일 날 태어나서 저랑 한 25일 정도 있다가 저는 크리스마스 보내고 한국으로 왔는데 여기서 또 매일 내가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고 27일 날 왔는데 짬짬이 이제 출산 도우미 하다가도 틈틈이 나면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마일츠 도시 주변에 뭐 락강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다니면서 했는데 거기는요 한국은 되게 많이 추웠는데 거기는 이른 봄 날씨였어요 계속. 그래서 뭐 비도 좀 오고 비가 오는 날씨니까 비도 좀 오고 아주 제가 캐주얼하게 그냥 이런 목장에다 그냥 마을 하나 두르고 돌아다닐 정도로 되게 따뜻했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 뭐 뉴스를 보니까 막 춥다고 그러고 막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한국을 피해서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62세 외손녀를 하나 보니까 또 다른 게 뭐냐면 친손녀를 봤을 때는 그 대상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니까 좀 불편해요. 자주 갖고 싶어도 자주 보고 싶어도 며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불편한데 외손녀는 딸이잖아요. 딸. 그러니까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서 제가 이번에 저희 아이가 16시간 동안 산통을 하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재앙절개를 했는데 제가 결혼해서 저희 큰아들을 낳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고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 소소한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친손녀 보고 외손녀 보고 이런 상태에서 하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좀 느끼겠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번 40일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손녀를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젖을 먹이는 우유 뭐라고 그러죠? 먹여주고 기저귀 가는 거 갈아주고 막 이렇게 목욕시키는 거 이렇게 해주면서 보면서 인간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인간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사랑으로 빚어진 분들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못 느끼고 자기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스스로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뉴스킨 하는 우리 사업자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여러분들 그 40일 동안 독일 이제 우리 딸 외손녀 보러 간다고 할 때 드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면서 자기가 어떤 그 일 때문에 자기 손녀를 보는 것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접고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뭐 40일 동안 나가서 이번에 또 제가 나가서 저희 딸애가 임신을 하고 막 신경이 예민할 것 같아서 딸애 집에서 안 자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저희 딸아이 집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을 독채를 하나 빌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신경 쓸까봐 약간 좀 신경이 예민할 것 같으니까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제가 62세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주부 습진이 생겼으니까 이거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그리고 저희가 손녀 건강 생각해가지고 거즈를 150장을 사가지고 그거를 세탁기 돌려가지고 건조시키면 만든다. 그걸 다리미질을 4시간을 내가 혼자 했대. 다리미질을 거즈를 하나씩 다려가지고 이렇게 접어놓고 하는데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돈도 많이 썼겠죠. 제가 만약에 호텔에서 묵으면 숙박만 한 1,5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있지만 우선 중요한 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부부가 자기 여기 한국에 있는 삶을 다 놓고 40일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누스킨의 멋인 것 같아요. 누스킨을 우리가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풍요로움이랄까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13일 만난 이유에 대한 경과보고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실 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거의 80~90%가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80~90%가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칭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 기관에서 정의하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현재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은행에 담보가 없이 그냥 온 자기 집 30평, 월 수입은 500만원, 2000cc 이상의 중형차, 1억 이상의 현금, 유동성 자산, 언제나 돈이 입출금이 가능한 자산 1억 이상,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가는 사람, 이 중산층이래.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벌써 갑자기 분위기가 확 어두워지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중산층이었는데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거.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라마다 중산층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나라, 같은 시대 프랑스와 영국의 중산층의 조건은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프랑스의 중산층은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뤄야 되고 색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분노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돕는 사람. 저는 이 조건을 보니까 한국 중산층 되니까 더 낫겠어요. 이거 더 어려워. 전 여기서 걸리는 게 많아. 저는 주로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는 탬버린밖에 없거든요. 탬버린. 근데 이게 악기에 탬버린이 속하지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요리는 라면밖에 끓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색다른 요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개발하려면 약자를 돕는 것은 제가 사회적 분내 공감 여기까지 되는데 1개 이상의 외국어
뭐 영어를 제가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할 수 없다고 보니까 그것도 또 공부하려면 차라리 한국 중산층 되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영국은 또 어때요?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 독선전 행복을 안 할 것,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할 것, 불의불평 불법에 대응할 것. 어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물질지향적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너 집이 몇 평이야? 차는 못 타고 다녀? 돈이 있어? 모든 것들을 그러면 행복한 거고, 타워 팰리스 살면 행복한 거고, 전세 살면 불행하고, 벤츠 타고 다니면 행복한 거고, 마티스 타고 다니면 불행하고, 단적 흑백 논리로 본다 이거. 거기에 또 자신을 맞추고 삽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삶이 더 불행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뭔가 인간적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올해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간다 그래요. 사실 국민소득이 우리가 2만 불이 넘어간 지가 11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일본은요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가는데 5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1년 걸립니다. 11년.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극심한 문제가 뭐냐면 빈부의 격차,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약자 편에서 뭐 비정규직서부터 뭐 많은 것들을 하면서 뭔가 하고, 저는 덕분에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이제 세율이 42%가 되어버렸어요. 전 정권 내에서는 40%였는데 이제는 최고 세율 42%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세금 많이 내야 되면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이 양극화가 좁혀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소득의 양극화보다는 자산의 양극화가 더 심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극심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상위 10%의 10% 가지고 있는 부가 66%고요. 하위 50% 가진 자산은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적어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비트코인에다가 막 도박, 거의 도박 비슷한 거 아니에요? 도박이거든요. 그런 거에 막 쏠려다니고 막 그렇게 도와주면 뭐다 이거죠. 인생 뭐 그냥 한 방에 가보자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킨 사업자분들은 조금 더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뒤에서 어떤 리더분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도 제가 리더스쿨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뉴스킨에 많은 다양한 훌륭한 리더분들이 계신데 그 모든 분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한다면 별로 재미없다. 이충분이는 이충분이가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내가 공감하는 것은 취하면 되고 내가 생각을 달리하는 건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2년 동안 사업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소신과 확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80분도 이충분이는 뉴스킨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그 내용으로 보셔서 좀 더 여러분들과 편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눈치 잘 보지 않아요. 이렇게 뭐 누가 어떻게 보면 어떡할까 하냐면 제 소신껏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1%의 보탬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이름을 들어서 전혀 부끄러움 없는 얘기만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하는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근데 또 부자의 기준도 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100억 정도는 가져야 부자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어도 부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한국인들의 평균 의식을 보니까 현금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래요. 공감하십니까? 현금, 캐시 10억. 캐시 10억을 가지시면 부자다. 그 정도로 유동성,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억. 그러니까 그거 10배 가지고 있다. 부자라는 거죠. 중산층 10배니까.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작년도 머니투데이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 6월 20일 날 머니투데이에서 조사한 거예요. 거기에 데이터가 뭐냐면, 먼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62%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부자가 될 수 없다가 62%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다가. 흑수저, 금수저 막 얘기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79.8%의 사람들이 한 가지에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부자는 정당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자는 나쁜 놈이다. 부자는 나쁜 년놈들이다. 왜 그런가 그 심리 상태를 봤더니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거 조사한 겁니다. 제가 조사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질문 한번 해봤어요. 죄를 짓고 1년 동안 교도소에 갔다 오면 10억을 줄게. 가겠냐? 여기서 손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기서 눈동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1년 가서 식물성 단백질, 콩단백질 막 그냥 1년 먹다 나면 몸도 건강해져, 돈도 벌어, 책도 많이 봐, 무조건 가야지, 선착순으로 가야지 이거. 좌우 따질 거 어딨어. 내가 많이 흔들린 거 봤어. 자, 여러분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아는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녹록지 않다. 야, 저거 1년만 갔다 오면 10억 준다는데 가지 뭐. 그건 충분히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흔들리는 게 맞다고 봤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너무 충격이 컸어요. 이 질문을 누구한테 했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했습니다. 이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너 죄 짓고 1년 동안 교도소에 가. 그럼 10억 줄게. 그랬더니 무려 고등학생의 56%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의 17%가 가겠다 그랬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부모로부터 돈이 최고다, 돈이면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그 주입 받았던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돈이 최고야. 돈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죄 짓고 교도소에 가겠다는 애가 10명 중에 2명 나온 겁니다. 고등학생의 56%가 교도소 가겠다는 거예요. 사회 첫 발도 안 들이는 애들이 자기의 꿈을 막 펼쳐야 되는 애들이 교도소 가겠다는 겁니다. 1년 동안 10억 주면.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그러니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대답은 여러분들 안 하셔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아닌 척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솔직한 애들의 답변. 고등학생의 56%가 교도소에 갈게요. 최소한 여기에 반 이상은 간다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결코 부끄러운 사실은 아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누스킨 하는 분들이 뭔가 남과 다른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를 선도할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마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나? 이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애의 잘못이 아니라 걔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을 만든 부모의 탓입니다. 부모가 그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애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 누스키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봐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자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부자란 도덕적 양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이게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 100억이냐 1000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자기 삶을 주도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이게 부자입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제가 한 센텐스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대로 자기 삶에서 나타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잣대로 지금에 사는 사람들을 잘 재보면 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겁니다. 재산이 1000억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자기가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살면서 자기 삶을 주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저는 누스킨 사업자들은 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자체가 환경이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에 만들어 놓으면 절대 이런 상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태의 형태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스킨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야 부자는 말이야 내가 오늘 갓 세미나 들었는데 이게 부자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다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멋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죠.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은 그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살고 있냐면 60년 넘게 살고 있어요. 한 집에서 60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을 맥도날드에서 인앤아웃에서 먹는데 5불 이상 먹지 않는답니다. 5불 이상의 아침을 먹지 않는데요. 아주 근검 재산이 거의 60조가 넘는 사람이 그렇게 운전기사 없이 자기가 운전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분은 기빙 프리츠라고 하는데 들어서 자기 재산의 이미 8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사인한 사람입니다. 자기 60조 재산 중에 50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사인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팀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가 10억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와서 그 10억 당첨됐으니까 기부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더 생각해보면 안 되네. 아니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8억이 하면 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상상만으로도 기부를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내가 10억의 돈이 당첨됐을 때 얼마를 기부할까 물어만 봤는데도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실제로 생기면 하겠어요? 네. 없는 상태에서도 고민하는데 돈이 내 손 안에 들어오면 그걸 놓겠냐고요. 그만큼 기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참 대단한 분이죠. 한 집에서 60년 넘게 살고 자기가 운전해가면서 아침은 5불 이상 먹지 않고 그렇게 근검절하게 산 돈에 거의 5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이분이 매번 옥션에다가 자기와 식사
하는 것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작년에 식사한 사람이 40억 주고 식사했습니다. 40억. 5시간 동안 40억을 낸 사람이 자기 포함해서 7명과 워렌 버핏 8명이서 5시간 동안 식사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내야 되느냐? 40억 내야 됩니다. 미쳤지. 그렇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담아야 될 얘기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죽도록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누스킨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찾았어요. 근데 얼굴들이 이렇게 낯빛이 밝아지진 않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신 겁니다. 아니, 웬만한 사람들 부자 되는 조건에 맞추면 부자 되는 조건에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랬고, 또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너는 평생 일해야 되는 것도 내가 누스킨에서 얻었고, 이거 엄청난 보너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걸 얻었죠. 그래서 누스킨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누스킨의 일에 대해서 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다단계다 뭐다 이런 의식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의식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이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이다. 아까 제가 고등학생 애들이 1억 주면 10억 주면 교도소 가겠다는 애들이 10명 중에 5.6명이 가겠다는 이런 사회적 환경을 내가 반드시 바로잡고야 말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 갖추셔야 됩니다. 또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렌 버핏이 한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지렛대 이론입니다. 당신의 삶에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한테 무한대의 지렛대와 받침점만 주면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스킨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게 되면 누스킨을 통한 레버리지가,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그 레버리지가, 아르키메데스가 얘기했던 그 지렛대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선택이 굉장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잠깐 여러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 1월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하는 데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언급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라고 하는 데서 매월 1월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립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때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2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 영상들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쓸 때가 1996년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 사람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뭐 어떻게? 1996년도에 그 말을 누가 들어요? 그랬는데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혹시 토마스 프레이를 아시는 분? 잘 모르시죠? 토마스 프레이는 2009년도에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래학자라고 뽑혔던 사람이 토마스 프레이인데, 그가 우리나라에 재작년에 와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30년 무고용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하지만 세상을 바꿀 혁신 기술이 차세대 일거리를 창출한다. 모든 사물에 존재할 소프트웨어, 의식주를 프린팅하는 3D 프린터, 통신과 배송 분야에서 활약할 드론, 그리고 무인자동차까지. 지금부터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 제레미 래픽이 얘기했던 20년 전의 얘기보다 훨씬 더 우리 눈앞에 다가왔는 얘기. 여러분 다 보셨던 아는 얘기, 드론 얘기 나오고 3D 프린터 나오고 다 나오죠.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없어진다 라고 토마스 프레이가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람에 있어서 제가 공부한 바로 이분들 같이 그렇게 석학은 전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 각도로 책을 읽으면서 또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우리가 체감하려면 최소한 10년 안에는 다 알게 된다. 다 알게 된다. 그거 되네. 그렇게 되네, 이거. 이거 참. 그렇게, 이렇게 우리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최소한 10년 안 넘긴다. 어떤 사람은 5년 후라까지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5년 후까지는 좀 그런데 1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야 이렇게 되네 라고 할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다음 영상이 더 웃깁니다. 일본의 한 은행아, 손님을 맞는 건 페퍼라는 이름의 로봇입니다.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나 상품을 안내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구 업무도 맡을 예정입니다. 단순한 정보 처리를 넘어 고객의 행동이나 표정까지 인식해 소통하는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전화 상담원과 대출 담당 직원까지 대체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투자 부문에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로봇 투자 자문사가 등장했는데, 원금과 수익률 등 간단한 정보만 넣으면 1분도 채 안 돼 투자 방법을 내놓습니다. 그새 분석한 자료는 무려 920쪽이나 됩니다. 방대한 자료를 습득해 스스로 판단하는 알파고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지난 2달간의 성적도 판정승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평균 수익은 2%,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마이너스 3%, 코스피는 마이너스 2.2%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이 인공지능이 다 고려를 해서 로봇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좀 제공을 해야지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이 사람보다 낫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갑작스런 시장의 충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거라는 건데, 과연 인공지능이 투자 도우미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태풍이 될지, 이 또한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은 2015년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데 쳐보면요, 로봇을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로봇이 어떤 정도의 기능을 하나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어요. 로봇이 요리하는 거 보셨어요? 로봇 요리사가 있어요. 로봇 작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 기자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상 관계에 대한 모든 기사는 로봇이 씁니다. 사람이 안 써요, 이제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로봇으로 막 대체되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BM에서 만들어낸 그것 기술이 이미 그 미국의 큰 좋은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다 거친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걔가 암에 대한 것들을 의사가 진단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그 수많은 데이터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의사란 직업도 로봇으로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된다. 변호사,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온 텔레마케팅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다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아주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 아니 변호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데이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에이 말도 안 돼. 저게 말이 돼? 저번에 그 뭡니까 그 김수로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에이 말이 안 돼 막 이런 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야 이거 말이야 이렇게 조금 하면 말이 돼. 에이 말이 안 돼.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신 적 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에이 말도 안 되라는 걸 지금 우리가 다 현실 세계에서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요? 그와 똑같은 일이 재현된다. 근데 이거 무슨 문제가 되냐? 에이 말도 안 되는 나의 생활의 편리성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말하는 에이 말도 안 되는 나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들이 얘기했던 건 내가 사는 데서 편리하냐 불편하냐를 놓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에이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게 돼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아마존이라는 데를 아시죠? 원래 아마존이 뭐로 시작했어요? 인터넷 책방으로 시작했던 회사예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인터넷 책방으로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홀푸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기농 업체까지 인수하면서 지금 유통의 공룡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존의 꿈은 전 세계 유통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우리의 유통은 완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아마존이 한 것들 제가 하나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자기네 아마존 사내에서 베타 테스트를 운영했던 거고, 이미 작년에 런던과 아까 말씀드렸던 시애틀에 이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마트 정도의 크기의 매장을 4명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2년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다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서 살 수 없잖아요.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그거 안 받아들이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 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면 안 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계획대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테슬라란 자동차 회사 아시죠? 아까 제가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킨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리더들이 하셨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플랫폼 비즈니스 막 얘기하잖아요. 플랫폼이 무슨 차 떠나는데 아니야. 자꾸 무슨 플랫폼으로 가라는 거야.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형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하고 우버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독일에서 에어비앤비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일반 호텔에 가면 약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거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집을 한 채를 빌렸는데 400만 원이면 있는 거예요. 얼마나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 저한테 좋아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컨벤션 갔을 때도 전 숙소가 좀 컨벤션에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부 그때 뭘 했느냐? 우버로 했어요. 우버로 하다가 좀 귀찮아가지고 택시 탔더니 우버 택시 요금에 딱 2배가 나와요. 그리고 우버 타야 안 타요? 타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우버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버라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젊은 청년들 셋이서 택시 잡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야 이거 왜 불편해. 택시를 40분씩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컴퓨터 공학하는 애들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불편함을 생각했던 게 2009년도예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8년 지났죠. 8년 지났는데 지금 우버라고 하는 그 택시 한 대도 없고 택시기사도 한 명도 없는 그 운수 회사가 자산 가치가 얼마냐? 80조입니다. 현대자동차의 4배예요. 차를 만들어내요?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택시도 없고 기사도 없어요. 그런데 뭐 불편하다는 거 하나를 개선해 보려고 8년 전에 젊은 친구 셋이서 어떻게 해볼까 라고 했던 게 플랫폼 비즈니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가지고 움직이게 한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되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웃기는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하나 얻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에어비앤비를 하게 되면 제가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독일에 있는 사람하고 연락해서 제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이번에 제가 독일에서 한 거는 우리 딸이 마인츠에서 에어비앤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츠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5분 거리에 있는 에어비앤비에 올라오는 집을 찾았잖아요. 그 둘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에어비앤비에서 빠져나왔어. 그래서 에어비앤비에다 저 커미션 20%를 안 준 거야. 그리고 더 싸게 계약해서 제가 400만 원을 한 거예요. 이게 불법이 되겠더라고 이게. 하다가 가만있어 봐. 우리 굳이 에어비앤비에서 하지 말고 나와. 그래서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계약서 쓰고 하자. 계약서 대신 너 에어비앤비에다 좀 커미션 빼주고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그런 일도 뭐 있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어떻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것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장 편리한 것을 제공해주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시대는요, 우리가 늘상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녔던 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난다니까,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중간관계 필요 없이 직접 만난다니까 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보편화되어지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일찍 깨어있는 거죠. 우린 벌써 이미 34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올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면 이 세 가지의 큰 것들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거의 거기 전문 교수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들을 저는 이해하는데 그걸 다 알아내려면 뭐 1시간, 2시간 더 걸리니까 어떻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의 일에서 일을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분류할 때 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은 전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잘 들으세요. 노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은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만 남느냐? 일만 남아요. 잘 들으세요. 일만 남아요. 그럼 일이 뭐냐? 의미와 본질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뜯어보니까 이거 노동이네. 이거 말은 그렇지만 노동이 그거 없어져요. 뭐로 로봇으로 다 대체됩니다. 아까 동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일본에서 막 한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하나 인터뷰하면서 만약에 로봇이 이것까지만 한다면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과 심리 상태까지를 건드린다면 라고 했어요. 그 무슨 얘기야?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감정과 심리 상태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로봇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준비됐거나 안 됐거나 우리는 뚜벅뚜벅 4차 혁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면 잡아봐라.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노동에 해당되는 모든 일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약사 없어집니다. 100% 가능하고 없어집니다. 로봇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변호사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수로 같이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얘기 한다니까 이제.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없어져. 아이고 참나. 작년에 우리나라 인터넷 뱅크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우리나라 인터넷 뱅크 있어 없어요? 자, 거기에 은행원 있어 없어요? 지점 있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고 있는 세상에 뭔가 내가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노동이냐 노동이 아니냐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과 가치가 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주요한 키워드가 감성이라는 것이 들어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감성을 가지지 못하다. 얘가. 물론 주인의 기분 상태를 봐가지고 뭐 어떤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막 이렇게 막 하긴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델리케이트한 그런 감성을 가지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싫어하는 그 싫어 이 말이 좋아서 싫어할 때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초등학생 애들끼리 막 이 여자가 너무 좋아. 근데 이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막 이 남자가 말하니까 에이 싫어하는 거야. 나 너 너무 좋아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로봇은 이 구분이 안 돼. 싫어는 무조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성,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이 내 일에 가장 주요한 것들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로봇이 못 들어와요. 들어왔다가는 에러가 많이 생깁니다. 싫어 그럼 다 싫은 줄 알고, 좋아 그럼 다 좋은 줄 알고. 잘한다.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이걸 구분 못한다는 거야 로봇이. 잘한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잘났어 잘난 걸 못한 거예요. 이거 구분을 못한다고 로봇이. 잘났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제가 만약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누스킨이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우리 시대를 맞이하는구나. 아까 제가 아마존이 이마트 같은 데를 4명에서 5명에서 직원들이 움직인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아마존이 어떻게까지 하겠다는 거냐면 빅데이터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각 개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여러분의 생리 주기를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여자가 언제 와서 생리대를 사는지 다 알아. 기분 나쁘지? 이 여자는 언제 와서 무슨 물건을 사는지 이런 데이터를 다 알아가지고요. 이미 그 날짜가 되면 이 사람이 가까이서 그 생리대를 살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다 알아요. 다. 그러면서 자꾸 유통의 단계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통은 더 이상 줄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마존 아니라 아마존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아주 컴팩트하게 그냥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것 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5차, 6차 혁명이 와도 저희가 취하고 있는 이 마케팅의 방법은 더 이상 어떻게 누군가가 범접해서 건드릴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한 안전지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고객들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다양한 욕구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양한 욕구의 것들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온 디맨드 마켓이라고 그래요. 생산자 주도형에서 소비자 주도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스킨 제품에서 우리가 최근에 출시한 것 중에서 소비자 주도형의 제품 중에서 가장 그 독보적인 게 뭐예요? 에이지락 미예요. 많은 것들은 고객이 화장품 회사의 제품에 나를 맞췄어야 되는데 에이지락 미는 각 개개인에게 회사가 맞춰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온 디맨드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선물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예요. 2016년도에 1월에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이걸 얘기했던 거를 우리는 이미 저는 요새 이렇게 막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의 10년, 20년, 30년의 버킷리스트를 막 쓰면서 진짜 막 이렇게 소름이 막 돋고 막 떨려요. 이야, 이거 진짜 재밌는 시대가 왔구나. 진짜 이제 우리가 한번 떵떵거릴 시대가 왔구나. 중요한 건 뭐냐? 준비됐나요? 이거예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래야 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제가 나중에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네. 진짜 이거 내가 알고 들어온 건 아닌데,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시대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면 설레야죠. 진짜 저는요, 제가 누스킨 22년 하는 동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어떤 그런 전율, 떨림이 있어요, 저한테. 올해부터 저는 누스킨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신년회 때는 빅뱅5 시즌2를 선포를 하고 가자!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왜 시작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앞으로 2094년 말에 의하면 느낄 수 있는 게 최소 아무리 길어봐야 10년 안에 다 느낀다는데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면 나한테 인생 역전의 찬스가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스킨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완전 역전이 벌어질 겁니다. 아직도 누스킨에서 스타는 나오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 안 나왔다니까요.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있다고 믿습니까? 네. 그 부분은 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자, 제가 4차 산업이 벌어지겠는데 그러면 누스킨이 1984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34년 지났는데 그럼 과연 누스키는 레볼루션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100%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기업에서는 레볼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삼성 기업에서 신수종 5대 사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오늘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삼성 5대 신수종 사업 한번 쳐보세요. 삼성이 그 사업단을 결성해가지고 사업하다가 4년 만에 약 4조 원을 깨먹고 취소했습니다. 4조 원을 깨먹고 총 25조 들어가는 사업 계획이었는데 4조 원을 하다가 우면산에다가 그 신수종 사업 단지를 막 만들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옮겨가는 그 찬스를 놓치면 기업도 도태됩니다. 1900년도에 기업의 수명을 약 60년으로 봤습니다. 60년. 1950년도에 30년으로 줄었어요. 지금은 10년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2000년도에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갔던 기업 중에 2010년도에 그 100대 기업에 그대로 남아있는 기업은 약 15개밖에 안 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아니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10년 만에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갔던 기업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만큼 사이클이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끊임없이 R&D를 통해서 이노베이션, 레볼루션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누스키는 여러분이나 저나 운이 좋은 거야. 제가 쭉 누스키를 공부해보니까 야 진짜 내가 이거 운이 좋다 이거. 내가 열심히 살아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내가 일단. 누스킨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의 누스킨의 모습은 이렇게 변했어요. 완전히 그 유타 구석 촌동네에 있다가 뉴요커가 된 거예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디자인했던 그 디자이너한테 맡기면서 완전히 촌스러웠던 회사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 무슨 얘기야? 이 혁신인 거예요. 이거 할 때쯤에 대해 움직인 겁니다. 이게 누스키는 외적으로도 어떤 레볼루션,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외적인 것만 하고 있느냐? 아니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만나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에이스그룹의 강병호 사장님 팀에 가서 뭔가 그 사장님이 뭐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고 그냥 내가 느끼는 것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면 그게 비전 되는 거 아닌가요? 누스키는요, 저 루미스파 가지고 뭐 자꾸 얘기해봐야 그건 뭐 그냥 그런 소리고 내가 실제로 뭔가가 와 닿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누스키는 레볼루션을 했느냐? 했죠. 제가 볼 때는 했어요. 뭐 이건 정답, 제 생각인 거니까 그런 것 같다 느끼시면 공감하시면 돼요. 누스키는 어떻게 했느냐? 시작을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은 아마 전설의 고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분 TV 프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전설의 고향일 거예요. 자,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으로 기반으로 누스킨이 1세대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어요. 기면서 걷기 시작할 때 한 얘기가 뭐냐? Difference Demonstrated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기술적인 자신감입니다. 야, 한번 덤벼봐. 이거 무슨 얘기냐면 Difference Demonstrated, 나랑 한번 키 재봐. 이거예요. 야, 미국에 키 큰 놈 많다며. 딸 와봐라. 나 제발. 작지? 이거 무슨 얘기야? 내가 자신 있다 이 얘기야. 무슨 생각을 했느냐? 회사가 처음에는 좋은 것만 가지고 해야지라고 하는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업이 이제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한번 해보자. 큰 놈에서 나와봐. 한번 재보자. 이 뜻이야. 맞아 틀려요. 이거예요.
자, 이 생각에서 뭐로 우리가 레볼루션 했냐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에이지락 사이언스가 나오면서 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Discover the best of you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인생에서 최고의 날 만나보라는 거야. 이거 뭐예요? 그 두 단계를 다 건너온 상태에서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레볼루션을 잘 거쳐서 성공적으로 끝낸 기업이, 자, 이제 Discover the best of you. 당신의 최고를 발견해 보세요. 어떤 거? 삶에서도 최고일 거고요. 외적으로도 최고일 거고요. 건강도 최고일 거고요. 모든 게 다 최고라니까요. 이거 이상 뭐가 있어요? 건강하세요? 대단한 겁니다. 전 요새 어떤 다시 막 공부하면서, 야, 진짜 이거 내가 하느님한테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누스킨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는 어떻게 나눠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물론 성당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자그마한 일이고, 그걸 떠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면 나는 나눠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같이 이렇게 에이스 그룹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과는 아까 그 이사장님이 저한테 G3 하나 주셨는데, 강병호 사장님이 22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뭘 줘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강병호 사장님이 G3 준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이 나 줬어. 역시 여자가 통이 커. 내가 그때 리더스쿨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오늘 오면 내가 뭐 하나 줄 줄 알았는데 뭘도 안 줘. 내가 이 양반은 강씨가 고집이 세구나. 뭘 박수를 쳐 박수 치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이스 그룹에 와서 막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과 어떤 누스킨에 대한 비전을 막 열심히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탁 깨울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좋은 일한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스토리 들으면 떨리지 않아요? 진짜 난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맞네, 이거. All of the 키즈가 대표 이제 성숙한 거야.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야. 너 힘세? 이런 말 안 해. 네.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의식이 그만큼 기업의 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누스킨이 어떻게 매출 성장을 했는가?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여기 앉아서 가면서 다시 한번 막 뒤져보고 찾으면서 어렴풋이 기억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에이스 그룹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그랬던 거, 저도 옛날로 돌아가야 되니까 누스킨이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누스킨이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네? 96년. 여러분 생각에 96년에 누스킨이 들어와서 1,000억을 달성할 때까지 얼마가 걸렸을 것 같아요? 여기 대다수 다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죠? 여기 계신 사업자 중에서 10년이 넘은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10년. 아이고, 10명이 안 돼. 와, 되게 신비스럽다. 뭐 팀이 이래. 10년이 안 된 사람, 10년이 넘은 분이 10명이 안 돼. 와, 그래, 이거 알 수가 없지, 이거. 전설의 고향인데. 누스킨이 96년도에 들어와서 1,000억을 달성한 해가 언제냐면 2005년도. 1,000억을 달성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 걸려서 1,000억 달성하고 우리 막 떡해 먹고 막 난리 났었어요. 픽업센터에서 막 떡해가지고, 야, 우리 1,000억 했다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슬슬 속도가 붙더니 2,000억을 언제 했느냐? 여러분 생각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1,000억까지 10년 걸렸으니까 2,000억을 언제 했을까? 2009년도 했습니다. 같은 1,000억이라고 하는 양을 늘리는데 처음에는 10년 걸리더니 그 다음에 1,000억은
4년 걸렸네. 속도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000억, 똑같은 양의 또 하나의 1,000억을 하면 얼마 걸렸을까요? 2년 걸렸습니다. 이거 뭐야? 10년, 4년, 2년. 자, 이번에는 1,000억 가니까 너무 재미없어. 그 2,000억을 한번 가보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가나 보자. 그래서 2,000억, 5,000억을 다 쌓은 거 언제가 봤더니 2013년. 이게 우리의 히스토리, 과거예요. 자, 이걸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사실 내가 강병호 사람하고 상의도 없었는데, 이걸 내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건 여러분의 몫이다. 내가 이걸 넣었다 뺐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를. 왜냐면 이거를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는 과정 중에 제 의도와 관계없이 이거 이상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우와 이거 하는 분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건 그분의 몫이죠. 근데 일단은 22년 된 천만장자인 사람이 이 잔을 넣었을 때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넣겠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13년에 5,000억을 다 써였는데 14, 15, 16, 17 아직도 5,000억이라는 거예요. 속도가 나야 되는데? 속도가 낮잖아 지금 막 1,000억대 시장을 막 2년 만에 돌파하고 또 막 2,000억을 또 2년 만에 돌파했는데 그럼 이제 5,000억에서 7,000억, 9,000억 이쪽 가야 되는데 5,000억을 찍더니 13, 14, 15, 16, 17 내려가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 답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이거 뭐지? 엄청났는데? 이제 누스키 이제 끝났나? 5,000억이 정점인가? 5,000억 찍었으면 내려간다죠. 주식이 내려갈 때 팔아야 되는데 이거? 떠나자. 내리움으로 가자. 내리움은 내려가기 때문에 가면 안 돼. 오름이 있으면 오름으로 가시라고. 내리움 가지 말고. 내가 조언을 하자면 굳이 간다면 내리움 같은 데는 이름 자체가 내리움이잖아. 이름 가면 안 되지. 뭐 가셔도 되는데 안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제 생각에.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누스킨 제품 좋아 안 좋아? 누스킨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야 나랑 한번 키 재본 잠깐만. 내가 또 하나 강도 선생님 몇 시에 끝나는 거야? 내가 시간 안 보고 올랐네. 몇 시에 끝나야 돼요? 5시 반? 10분 남은 거야? 이거 후딱후딱 지나가겠다 야. 이거 하면서 다 못하고 끝나겠다 이거.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지 앞에다? 근데 별로 이렇게 많이 길게 끈 거 없는데. 오케이. 하여튼 5시 30분에 내가 끝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보세요. 누스킨 제품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이 사업해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이거 안 해도 좋은 거죠? 그죠? 요번에 중국 어떤 TV 뉴스에서 에이지랑비 가지고 막 세안 제품 지우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중국 애들이 이거 우리 루미스파 선전해 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러면 내가 누스킨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이 누스킨의 제품의 질이나 가격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100명 중에 몇 명 정도로 쓸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리더분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80명 나왔어요. 80명. 아주 심한 이 상태가 100명 중에 80명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국 담배 중에 말보로라는 담배 아세요? 말보로 담배 우리나라 담배 아니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 좋아요 안 좋아요? 말보로가 우리나라의 담배 시장의 5% 가지고 있습니다. 5%. 담배 인상공사에서 나온 제품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뭐 100명 중에 20명 쓰고 싶고 30명 쓰고 싶으시겠지만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제가
100명 중에 7명만 쓴다고 보자요. 7%. 자, 말보루가 5%, 7%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외국 담배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핀다고 보자. 그냥 우리나라 외국 기업이니까. 그래서 한 100명 중에 7명은 아시겠어요? 이것이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5천만 명 중에 7%면 350만 명. 그들이 만약에 AR로 6만 원을 건다면, AR로 6만 원. 그 정도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350만 명이 6만 원을 쓰면 한 달 매출액이 2,100억입니다. 그들이 12개월을 한다면 2조 5천억입니다. 현재 누스킨 매출액 5천억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5배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so what? 그래서 그러면 왜 누스킨은 13년도 5천억을 돌파하더니 14, 15, 16, 17, 4년 내리막을 타면서 내려갑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위주로만 갔습니다. 성장 위주로만 갔습니다. 진정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만드는 건 하찮은 일이고 어떻게든 사업자를 찾아서 팀힐트를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자초하게 된 겁니다. 지금 충격적인 건요, 누스킨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매달 구매해 쓰는 사람이 12만 명밖에 안 돼요. 창피한 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사업 엉망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러고 뭐 100명 중에 80명 쓸지 모르다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누스킨에서 매달 누스킨을 한 달에 6만 원이라도 AR로를 걸고 쓰는 사람이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누스킨 사업자가 만약 10,000명이라고 치면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고객 가지고 있는 게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리점을 12명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유통사업 한다는 사람이 최소한 자기 고객이 50명, 100명은 넘어야 되는데 10명, 15명 가지고 사업하는 건 뭐예요? 사업자 위주로 가는 겁니다. 사업자 위주로. 사업자는 늘어났는데 매출은 나갔는데 소비자는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왜? 핀을 가려고. 핀 가기 바쁘니까.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고 다시 바꿔야 된다. 오케이, 다시 가자.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 조금 하찮고 귀찮고 번거롭지만 그 고객 하나하나의 감성으로 다가가서 그와 내가 교감하면서 뭔가 시작해야 되겠네. 저는 이제 누스킨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시행착오, 반면교사, 좋은 교훈으로 삼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또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는 자멸하게 될 겁니다. 괴멸합니다. 제가 한 말 꼭 기억하십시오. 괴멸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인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뉴 레볼루션, 이게 본론인데 앞에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서론이 길었어요, 지금. 오늘의 강의 제목의 주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어때까지 다 공부 알았어. 자, 이제 그럼 내가 중요한 건 뭐야? 자, 준비됐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제가. 뉴 레볼루션에 대한 의미는 뭐냐? 준비됐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절대 주변을 의식하지 마라. 남을 신경 쓰지 마라. 남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누가 가거나 말거나, 누가 잘하거나 말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주도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마라. 투자를 아끼지 마라.
자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누가 뭐 한대는데, 누가 뭐 잘 된다는데 왔다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뭐가 내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가 잘하는 게 뭔데? 너가 잘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걸 찾아라. 그래서 이 레볼루션 하려면 자기 관리, 시간 관리 하셔야 됩니다. 재정 관리 하셔야 됩니다. 강병호 사장님,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돼요? 제가 왜냐면 가족권에 대해 4분 남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할 거 중에 이제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제 판단으로는 이제 누스키는 그야말로 때를 만났다. 이제 제 말 잘 기억하세요. 정말 되나 안 되나? 저는 확실해요. 저는 이미 제 인생에서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 다 나와 있어요. 난 10년이 어떻게 할 거고 20년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나만 준비되면 되는 거야. 나만. 어떻게?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너만의 페이스를 찾아라. 그럼 어떻게 돼? 자기 관리, 시간 관리, 재정 관리하라. 자기 관리입니다. 의외로 누스킨 하시는 분들이 자기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정신이 없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어. 규칙적인 운동. 왜? 건강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몸통 그릇이 깨끗해야 정신이 맑아요. 정신으로부터 육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규칙적인 운동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수면 취한. 누스킨 사업자들 난 밤늦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잘 이해가 안 돼요.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깜깜할 때 막 돌아다녀. 그 독립운동 아니야. 에? 똑똑똑 루미스파 하시는 이거 독립운동 아니라니까. 백주에 왜 밤에 돌아다녀요. 밤에. 누스킨은 아침형 인간이 성공합니다. 윤종신, 박진영,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이에요. 누스킨 예술 아니에요. 예? 일찍 주무시라고. 일찍 깨라고. 왜 쓸데없이 밤 12시까지 1시까지 앉아. 그리고 명상을 꼭 하십시오.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 명상을 꼭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 시간이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5분이라도 명상하라. 어떤 명상? 감사하라. 그리고 자기 마음에 꽉 움켜져 있던 그런 사람들, 한이 맺혔던 거 풀어라. 한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긴데요. 그 한을 내 마음에 품잖아요. 그럼 시크릿이 걸립니다. 잘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한이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한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이 많은 사람한테는 한 많은 일이 많다고. 왜? 시크릿이 걸린 거예요. 한의 에너지가 한을 끌어당깁니다. 그거 어디서 밖에? 주연은 왜 저런 일만 자꾸 생기지? 그 사람 안에 한이 있어. 한이. 어떻게 돼? 나를 위해서 풀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푸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좋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풀어야 돼. 용서해. 버려야 돼. 그럼 내 마음의 길을 온통 좋은 길로 바꿔놔야 좋은 길을 끌어들인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 읽으십시오. 책.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입니다. 저는 꼭 성공 막 이것만 가시지 말고 조금 더 내가 살면서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보면 여러분들 오히려 막 너무 동기부여책 어떻게 하면 버티냐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만 버텨도 될 것 같아요. 이 다 빠져. 이 악물과 이 다 빠지니까 이제 그만 버티시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보니까 당장 1, 2년, 10년 계획 잡으세요. 10년.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일정 네트워크 형성해라.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약속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어떻게 돼서 변명하지 말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신용을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 관리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을 텐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 닷새 근무 40시간, 52주, 2000시간. 그러면 이 책의 논리로 따지면 누스킨하는 사업자가 5년만 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1만 시간의 법칙의 이론으로 따지면 누스킨 사업자가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면 주 5일 40시간, 그 다음에 52주 2000시간, 5년 10,000시간 나와서 그럼 전문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누스킨의 사업자가 5년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숙련공이 됩니다. 숙련공이 돼요. 갈바닉의 달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생활의 달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가난하다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의 공통점은 대부분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숙련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숙련공이에요. 그냥 늘상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숙련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간 주도적 자기 성장,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까?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시간 관리 잘해야죠. 시간 관리. 누스킨 사업자가요, 오전 시간대 시간 활용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오전 지나면 12시간 지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5년에도 10년에도 똑같아. 그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자기가. 성장을 안 한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잠자기 전 30분입니다. 저번에 제가 1%의 차이 할 때 얘기 드렸나 안 드렸나요? 기억이 없으시지 뭐. 저는 이거 너무나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를 돌이켜보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24시간에서 유일한 시간. 저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을 꼽으라면 전 이 시간을 꼽습니다. 하루를 돌이켜보고 리마인드하고 내일을 미리 그리고 내 상상 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잠들라. 그러면 의식은 잠들더라도 잠재의식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게 패턴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세요. 아무리 늦어도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요새 3시 반에 일어나요. 3시 반에. 이번에 독일 갔다 와서부터 계속 3시 반에 일어나요. 왜 일어나느냐?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얼마나 웃기냐면 아침 10시가 됐는데 하루가 다 간 것 같아. 왜 그런 거 봤더니 일어나서부터 7시간 지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엄청 오래돼. 하루가 엄청 길어요. 아침 10시가 됐는데 이제 10시야? 7시간 지나서 내가 일어난 지가. 이렇게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이 누적돼서 1년, 2년, 3년 되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지금 당장 표가 안 날 거예요. 근데 그가 만약에 1년, 2년, 5년, 10년을 한다면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죠. 지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투리 시작을 하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요새 가장 현대인들이 들어서 안 될 말, 팔방미.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입니다. 아유 팔방미, 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찔끔찔끔이야.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나면 넌 다 죽어. 그래 안 그래? 팔방미인이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나면 저 안 죽어. 다 지는 거야. 넌 그러니까 다 지는 인생이야 네가 지금 하는 게. 뭐 하나만 이기면 되는데 다 잘하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점을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단점은 영원히 단점입니다. 단점은 아무리 내가 커버해도 단점이에요. 그 단점을 약간 보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단점을 보완했다가 그 단점이 장점인 사람 만나면 난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차라리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가지고 극대화시켜라. 자신이 부족한 점을 자꾸 뭔가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스킨 사업자들이 정말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재정관리. 사업인데 자기 재정관리가 전혀 안 돼요. 이거 무슨 막 꿈만 꾸고 있어 그냥. 다 백만장자 된다는 거야. 언제 되는데? 어떡하려고? 지금 계속 가게의 부채는 쌓이는데 어떡하려고? 지금 누스킨 사업자 중에 매월 가계부를 써가지고 저는 이번 달에 103,400원 많이 났습니다. 이번 달에는 105,000원 플러스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 찝찝해. 뭐 찝찝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장부가 없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게 없어요. 그게. 그러면 전업으로 했다가도 이거 안 되는구나 다시 부업으로 돌아가야 될 거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안 되는데 계속 저런만 하겠다고 대표들면 그거 어떻게 그러고 누스킨 하다가 망했어요. 제가 분명히 통장에 3천만 원 있었거든요. 근데 누스킨 하니까 3천 없어. 당신이 3천만 깎여 먹었잖아. 누스킨 졸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근데 왜 졸업했냐고. 부업으로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은. 그 계산도 안 해? 무조건 포기만 안 하면 돼? 척만 해요. 포기하기 전에 망해. 신용불량자 돼. 정신 바짝 차려야죠. 내가 만약에 난 한 번도 가계부 쓴 적이 없다. 당장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무슨 누스킨 사업자들이 무슨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커피 마셔. 중개 사업자가. 카누 3봉만 갖고 나와. 은행에 들어가 뜨거운 물 나와. 타서 먹으면 되잖아. 곡소파 앉아서 누가 나가라 그래? 뭐 우아하게 무슨 뭐 할리스 스타벅스 얼마 번다고. 무슨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커피를 마셔요. 기본 돌아가는 기본. 신용카드 외상장부입니다. 외상장부 당장 잘라버리십시오. 캐시카드 있어요. 캐시카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을 때부터도 돈을 모아야 돼요.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누스킨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에 과연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읽어보고 신문에 보면 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 지갑 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지갑 보면 항상 그 귀가 다 맞아 있어서 그 지갑에 돈이 5만원, 만원, 5천원, 1,000원 딱 이렇게 꼽혀 있어요. 이게 뭐 뒤죽박죽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막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돈이 나한테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가버리지. 나가면 안 좋아. 돈에도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돈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유태인의 속담 중에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람 치고 돈 번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는 사람 중에 돈 번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자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인생에서 돈이 전부거든. 근데 안 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야 했잖아. 내가 아니라서 돈이 안 오지. 인생에서 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돈 나 너무 좋아합니다. 대신 내가 잘 쓸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쓸게요, 제가. 아까 제가 부자의 의미,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내가 나눔 실천하면 사회적 책임지면 잘 쓸게요. 돈 나한테 많이 올 수 있도록. 아니, 돈 좋아하는 게 나쁜 거예요? 돈을 사랑해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네? 똑같아요. 돈을 사랑해보세요. 오늘부터. 돈아 정말 사랑한다. 웃지 마시고 참 근데 웃으시라고 하면 정말 나한테 와. 내가 오면 잘해줄게. 돈 쓸 때도 지금은 나가지만 빨리 나한테 돌아와야 돼. 돌아오잖아. 그렇다고 좋다 뺏으면 안 되고. 그렇게 돈을 좀 사랑해보라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돈에도 에너지가 있다. 그럼 과연 나는 돈을 얼마나 사랑하나?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재정 관리해야 됩니다. 재정 관리. 특히 뉴스킨 사업자들 재정 관리가 너무 약해요. 대충이야 대충. 뭐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무너졌는지 잘 또 보고 싶지 않으니까 계산도 안 해요. 자기가 알아. 빵꾸라고. 계산 안 해. 에이, 됐어. 뭐가 돼야 되겠 줄일 거 줄여야죠. 그래서 올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뭐 그룹에서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그 대신 욕심내지 마십시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심삼일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결단하는 게 하고 싶은 걸 결단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뉴스킨 사업자들 제가 이렇게 뵈면요.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못해서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능력이 부족한 걸 왜 그걸 못해서 네가 지금 여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결단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게을러서 두려워서 뭐 이래서 나약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겠다고 어떻게 하나씩 결단하라 이거. 뭉뚱그려가지고 갑자기 2018년에 한번 해볼게. 안 돼. 될 수가 없죠. 대신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현인인 공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누스킨이 벨로시티라는 말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가자 하는데 그러나 그 빠름에는 이렇게 공자님의 말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만 나한테 결과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어느 그룹 하나 항상 미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라.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라. 제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한 얘기만 할게요. 제가 이번에 너무 웃기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40일 동안 독일에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 차는 주기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점검을 하고 글쎄 내 차는 시동을 한 번도 안 걸어본 거야. 그래서 또 독일에서 사실한테 시동이 안 걸리네. 그리고 또 제 차가 좀 돼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수급이 다 되고 완전 방전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코를 불러가지고 방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동 걸고 또 일본으로 가서 어떻게 주차했는데 또 방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에어센터 전문한테 그거 완전 방전 배터리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배터리를 40만 원 주고 갈았어요. 갈고 왔는데 갑자기 그 게이지에 배터리 시스템에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영어로 딱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카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이거요 사장님 이거 배터리 갈았는데 왜 자꾸 배터리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고 뜨죠? 그랬더니 사장님 그거 제너레이터 발전기에 문제가 있네. 그거 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발전기 얼마야 돼? 180만 원인데 열이 확 올라. 배터리 4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발전기를 제너레이터 180만 원 거죠. 이건 좀 이상해. 이상하다. 배터리 갈았으면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조금 약간 좀 미심쩍어가지고 제가 아는 다른 카센터 사장님한테 전화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요. 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한번 다 봐주겠대요. 근데 그분한테 죄송한 게 배터리를 거기서 안 갔잖아요.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배터리도 안 갈고 봐달라고 하네요. 근데 그날이 12월 30일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노트북, 아이패드 같은 거 가지고 교수의 시스템 잘 돼 있더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그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도 바깥에서 나보고 사무실에 들어가 계셔더니 바깥에서 한 30분 정도를 점검을 해요, 이분이. 그러더니 사실 제가 다 점검해봤는데 제너레이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완전 방전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 갈고도 사장님 충분히 한 며칠 쓰시면 아마 그 나갔던 배터리의 그 전류가 충전돼가지고 그게 없어질 겁니다. 근데 나올지 나니까 딱 없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그분한테 물건 샀어 안 샀어요? 안 샀죠.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30분을 그분이 가득 나한테 와서 그냥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나한테 그냥 가라 된다고 가려고 했어요. 나는. 그분은 내 마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분이 내 마음을 뺏었다니까. 난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면 다 믿어요. 그게 어디냐? 매봉 카센터야. 이건 내가 왜냐하면 알려줘요. 매봉 카센터가 어디냐 하면 매봉 터널 지나가려다 보면 SK 주유소 있는데 거기에 매봉 카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무조건 보증이야 이거. 제가 책임져. 그분은 내 마음을 뺏었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이득이 있어서 없었어요. 이득이 있어서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이제 그분에게 날 다 뺏겼어요. 누시킨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라. 그 사람의 마음을 뺏어라.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으려고 했다가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 사람에게서 돈을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의 뭘 가져와라? 마음을 가져와라. 마음을 가져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제가 이거 시간 엄청 오래 썼네 나가지고 진행팀에다 욕 바가지로 먹겠네. 저거 무슨 와서 무슨 시간을 20분씩 오가해. 어떤 제가 할 말은 다 했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중요한 건 뭐냐? 해야죠. 알았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경호 사람의 팀에 와서 내가 신전도 에이스 팀에 뭐를 내가 얘기해드리면 비록 내 파트너는 아니지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제가 며칠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뭔가 하나를 울릴 수 있다면 저한테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겠습니다. 제가 시간 좀 많이 오버했은 것 너무 죄송하고 좀 밥을 좀 빨리 드시면 될 거야. 빨리 드셔서 육체 양식보다는 마음의 양식을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좀 좋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